트럼프 가문 140년의 아이러니. 구원자라 외친 자의 완벽한 블랙 코미디, 역설의 무대로의 초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고 외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열정적이고 그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남자의 족보를 따라 올라간다면 거기 기다리는 것은 예상 밖의 진실입니다. 트럼프는 병역을 피해 야반도주한 불법 이민자의 손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적 위선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역사적 아이러니인가요?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140년에 걸친 한 가문의 드라마,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풀어내면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망자, 황금을 쫓다, 비밀의 기원, 이름의 성형술, 드럼프프트에서 트럼프까지의 변신. 독일의 보벤하임, 암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1789년에 태어난 요하네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씨를 들어보면 드럼프트,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발음부터가 투박하지 않나요? 마치 흙을 밟을 때 나는 그런 둔탁한 소리 같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그저 평범한 이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씨는 변합니다. 드럼프트에서 트럼프 프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트럼프가 됩니다. 단순한 발음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전략적 편집입니다. 미국에서 장사하기 좋은 이름으로,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고 승리자처럼 들리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트럼프 가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재구성한다. 이것이 140년 후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군대는 너나 가세요. 16세 소년의 야반도주. 1869년 바이에른 왕국의 어느 마을, 16살 된 청년 프리드리히 트럼프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나폴레옹 전쟁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정부는 의무 병역을 엄격하게 강요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고민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군대에서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는 결정합니다. 어머니에게 쪽지 한 장 남기고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맨정하게 말하면 병역 기피와 불법 국외 도주입니다. 당시 독일 법으로는 중대한 범죄였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도착한 프리드리히는 이발사로 시작합니다. 작은 돈을 모아 몇 년을 살아가다가 역사적 기회를 포착합니다. 골드러시. 1890년대 미국 전역이 금을 찾아 흥분에 들떠있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광부들이 미국 서부로 몰려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등에 짐을 지고 산을 헤치고 땅을 파고 강을 더듬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금을 찾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그는 광부들의 옆에서 숟가락을 얹습니다. 광산 캠프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말고기 요리와 냉동 과일을 팔았습니다. 숙박소를 운영했습니다. 광부들이 밤에 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광부들이 금을 캘수록 그의 수입은 늘었습니다. 남들이 삽질할 때 나는 숟가락만 얻는다. 이것이 트럼프 가문의 핵심 DNA입니다. 직접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기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 이후 140년을 통해 이 방식은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합법화됩니다. 추방의 아이러니. 나가야만 했던 이유. 부자가 된 프리드리히는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니 이제 독일로 돌아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냉정합니다. 독일 정부는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고 국외로 도망쳤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리드리히는 영구 추방령을 받습니다. 피항할 수 없는 운명, 돌아올 수 없는 고향. 그런데 이것이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만약 프리드리히가 독일로 돌아갔다면 트럼프 가문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추방이 그를 뉴욕의 브롱크스에 영구 정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는 더 큰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곳에서 미국 역사를 흔들 인물들로 자라납니다. 역설입니다. 추방이 축복이 되고 도망이 성공이 됩니다. 국가가 키운 가짜 자수성가, 정부 보조금의 제왕, 못 하나도 아껴라. 프레드 트럼프의 지옥 같은 효율성. 프리드리히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죽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그의 아들 프레드 트럼프가 아버지의 미완의 사업을 이어받습니다. 프레드는 아버지와 다른 종류의 천재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의 욕망을 읽는 상인이었다면 프레드는 시스템의 허점을 찾는 경영자였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은 대공황으로 신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정부가 직접 주택을 짓고 저소득층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책이었죠. 프레드는 이것을 봅니다. 정부 돈이 흐르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가 짓는 집은 품질이 낮았습니다. 가장 싼 자재를 사용했고 인건비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을 저소득층에게 임대합니다. 정부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던 순간 프레드는 그 정부 돈으로 자신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의 진정한 무서움은 비용 절감의 광기에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돌 때 그의 모습은 정말 황당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못을 주우면서 다닙니다. 정말입니다. 못 하나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그 못을 다시 쓰도록 지시합니다. 인부들이 남긴 목재조각, 못, 나사 하나하나를 뒤져서 재활용합니다. 심지어 아침마다 공사 현장의 잡초를 직접 뽑습니다. 제초제를 사는 비용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이 지독한 검약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이 천재가 어디에 향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프레드의 모순은 여기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싫어하지만 정부가 주는 공짜 돈은 사랑한다. 보수 정치를 지지하면서 뉴딜 정부의 돈으로 불을 쌌습니다. 자유시장을 찬양하면서 정부 보조금에 기생합니다. 이 모순은 트럼프 가문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훗날 도널드 트럼프는 이 모순을 대중적 신화로 변환합니다. 이민자 어머니 vs 반판 이민자 아들 피의 배반. 프레드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여성과 결혼합니다. 메리언 맥클라우드.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감동적인 이민자 서사입니다. 대공황 시절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마을에서 단돈 $50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남의 집 밥을 짓고 남의 빨래를 합니다. 손가락은 물에 불고 허리는 굽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를 만나 가족을 이룹니다. 두 이민자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한 역설이 탄생합니다. 이 두 이민자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는 훗날 이민자를 혐오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어머니처럼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차별을 외면하면서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고 외칩니다. 메리앤이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편견, 그 모든 고통이 그의 가슴에 남아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위선을 넘어 한 가족이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부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과 동생, 두 가지 길의 분기점. 프레드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프레디, 그리고 차남 도널드. 프레디는 아버지와는 다른 꿈을 꾸는 청년입니다. 돈, 건설, 사업, 이 모든 것에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건설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프레드는 분노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프레드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너는 패배자다. 넌 약하다. 넌 성공할 수 없다. 아버지의 말들이 프레디의 영혼을 천천히 짓누릅니다. 결국 프레디는 술로 고통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40지살의 젊은 나이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비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생 도널드입니다. 도널드는 형을 잃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역사가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함은 죽음이다. 강함만이 생존하는 방법이다. 도널드는 형이 된 것을 거부합니다. 형처럼 아버지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를 완전히 흡수합니다. 아버지의 비정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버지의 무자비함을 자신의 철학으로 채택합니다. 프레디의 죽음은 도널드에게 최고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약함은 죽음의 문턱이고 강함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교훈말이죠. 쇼맨의 부활, 그리고 왕조의 탄생, 빚으로 지은 금빛 성체, 트럼프 타워와 카지노의 위기. 도널드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검소했다면 도널드는 과감하고 화려합니다. 아버지의 브롱크스와 퀸즈를 벗어나 맨해튼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합니다. 1980년대 뉴욕은 부자들의 천국입니다. 도널드는 맨해튼의 황금 위치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합니다. 화려한 대리석, 반짝이는 금빛 장식, 높이 솟은 빌딩.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미디어는 떠들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황금의 손을 가진 부동산 개발자가 됩니다. 사진은 신문 일면을 장식합니다. 인터뷰는 라디오와 TV에 나갑니다. 하지만 무대 뒤는 어떨까요? 도널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빚이 쌓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건설 비용, 이자, 유지비 모든 것이 예상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이댄 또 다른 도박이 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도널드는 생각합니다. 카지노라면? 이것은 금을 파는 것과 같다. 도박꾼들이 돈을 쏟아붓지 않을까. 그는 카지노에 투자합니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카지노 사업은 생각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도박꾼들의 발길도 줄어듭니다. 도널드는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은행들은 대출을 거부합니다. 그의 부동산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날까요? 아버지 프레드입니다. 프레드는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변호사를 보내 카지노 칩 350만 달러치를 현금으로 사게 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것이 없었다면 트럼프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널드는 파산했을 겁니다.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도널드는 나중에 쓴 책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자수성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바로 트럼프 방식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지우고 멋진 스토리는 증폭합니다. TV쇼 어프렌티스, 현실의 제작자. 1990년대 후반 도널드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뉴욕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빚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의 황금의 손은 이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사실 기적이 아니라 쇼입니다. 한 방송국이 도널드에게 제안을 합니다.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는가? 프로그램의 이름은 어프렌티스. 젊은이들이 도널드의 사업가 소행원 역할을 놓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도널드는 우아한 회의실에 앉아 한 명씩을 보냅니다. 넌 해고야. You're fired. 이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PB 시청자들은 중독됩니다. 도널드는 화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억만장자로 비춰집니다. 결단력이 있고 강단이 있고 성공을 아는 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도널드는 사실 이 시간에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회사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의도 진짜 회의가 아니라 연출된 연기입니다. 그가 하는 결정들도 프로듀서들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중은 모릅니다. 대중은 TV 화면 속의 도널드를 실제의 도널드라고 믿습니다. 방송료와 라이선스료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도널드.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쇼의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실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이미지의 판매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훗날 그가 정치에 진출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비즈니스, 가정을 콘텐츠로 만들다. 도널드의 개인 생활도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이바나 트럼프, 체코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도널드는 그녀와 결혼하고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도널드 주니어, 이반카, 에릭. 하지만 1990년대 도널드는 새로운 여성에게 빠집니다. 말라 메이플스, 젊고 예쁜 TV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뉴욕 사극에는 떠들썩해집니다. 도널드가 이바나를 버리고 말라 메이플스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신문을 뒹굴어집니다. 도널드는 이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공개적으로 말라와 함께 나타나고 사진을 찍힐 때를 노립니다. 신문에 이 스캔들이 실리면 자신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혼 소송은 법정 싸움이 아니라 미디어 쇼가 됩니다. 변호사들이 만드는 성명서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됩니다. 각 측의 주장과 반박이 수요일간 뉴욕 신문의 일면을 장식합니다. 도널드는 이를 통해 깨닫습니다. 부정적 관심도 관심이다. 결국 도널드는 말라와 결혼하고 2년 후 이혼하지만 그 후 멜라니아와 결혼합니다. 스로베니아 출신의 모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중에게 공개되고 신문에 기사화되고 TV에서 논의되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도널드는 그의 가정을 비즈니스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변환했습니다. 정치인이 되다 쇼에서 권력으로. 2015년 도널드는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 부동산 개발자가? TV 스타가? 농담이지. 하지만 도널드는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쇼의 기술. 캠프에서 그의 연설은 일반적인 정치인의 연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이고 극화이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멕시코 장벽을 채우겠다. 이 약속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프렌티스의 넌 해고야처럼 이 문구는 대중의 뇌에 박혀 있습니다. 중국을 무찌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무역정책 분석이 아니라 감정적 호소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반응합니다. 지루한 정치인들과 달리 도널드는 재미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논란 속에 있고 언제나 논쟁을 만들고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2024년 부활한 불사조 혹은 괴물, 2016년의 기적적인 당선, 2020년의 불복과 의사당 난입 사건, 그리고 2024년 다시 한번 얻어낸 승리. 트럼프는 이제 일개 정치인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조카 메리 트럼프를 비롯한 가족들이 그는 위험한 소시오패스다 라고 폭로해도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합니다. 왜일까요? 대중은 진실보다 더 자극적인 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시간. 자, 이제 트럼프 가문의 이야기는 4대를 넘어 5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주니어, 이방카, 에릭. 이들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왕조를 꿈꿉니다. 케네디 가문도, 부시 가문도, 점은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금빛 가문은 과연 미국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파괴자일 병역 기피자의 손자로 태어나 세금 보조금으로 제국을 세우고 TV쇼로 대통령이 된 남자. 이보다 더 완벽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문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틀기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를 뒤집어보는 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